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새해 첫날부터 중국 증시 대폭락 쇼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오늘은 조금 안정을 되찾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긴장 잔뜩 해야 되는 국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 3대 변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다 이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두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가는 사우디와 이란 간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급등락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유가락에다 이 수급 불안 우려까지 이 3대 악재에 짓눌리면서 어제는 중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두 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블랙 먼데이로 주식시장 전 세계적으로 한 2에서 4%로 빠졌습니다. 그나마 오늘 진정세인데요. 네. 중국 증시도 오늘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해종합지수는 11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한 채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934로 회복을 했고요. 또 어제 달러당 15원 이상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좀 진정되고 있는데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는 8일 중국이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할 때 대주주 지분 물약 매각하지 말아라. 예. 매각 제한 조치가 이제 오는 8일날 풀립니다. 이게 이제 분수령이 돼서 중국 증시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경상수지 얘기 좀 해볼까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5개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거의 4년 연속인데. 최장기 흑자 기조다. 이거 그냥 마냥 좋아하면 됩니까? 일단 이면에는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가 한 달 만에 이제 94억 달러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45개월 연속, 최장기 매달 이제 흑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최장기 흑자 행진의 어떤 이면을 보게 되면 썩 달갑지 않은 요인이 많습니다. 이른바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이제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여전히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2% 줄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16%나 급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영향이 이제 흑자 기조 이어지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예. 자, 특히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베이스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이거 엄청나 보이긴 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입이 더 크게 줄다 보니까 누적으로 이제 우리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979억 달러. 1년 전에 비해서 20% 넘게 급증했는데, 12월에도 보통 통상 한 달에 90억 달러 남기 때문에, 예. 경상 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되면 올해는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지난해 이제 한 1,100억 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네. 문제는 여기에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빼나갈 때 이제 달러 유출에 대한 이제 비상실탄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니네가 환율 통제해서 이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 각종 이 환율 압박, 환율 통제국이라는 이제 불이익을 네. 불명예를 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런 해외 투자 활성화로 이런 남아도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좀 밖으로
좀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부채 문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심각한 국면이잖아요. 지금 벌써 500조 원을 넘어서 버렸다. 이게 좀 겁도 납니다, 살짝.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약 520조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 9월 말 기준 1166조인데 그러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 대출이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까 50대 자영업자 대출이 이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특성입니다. 수입이 좀 불규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국내 대출 금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국면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다소 이제 충격 완화 장치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관리들도 그런 거 알고는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대출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들, 대출기관들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빚 냈는데 520조 원이나 되는데 이거 이제 빚 갚을 능력이 점점 좀 상실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급전, 저리로 이제 돈을 빌립니다. 예. 이것도 안 되면 또 이제 가계대출, 또 사업자 대출, 여러 가지 중복으로 받는 자영업자 비율이 10명 중 6명, 63%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주택을 담보로,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이 주택 대출을 빌렸는데 이게 70%를 초과한 고담보대출 비율 중도 18%가 넘는다. 이게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업종을 보니까 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한 34%가 대출을 받고 있고요. 예. 음식 숙박업 하시는 분들 10% 정도, 경기 민감 업종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대출 받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고금리무는 비은행권 대출도 늘고 있어서 이 다중채무자들, 그러니까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숫자도 지난해 6월 기준 3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긴장해야 할 부비 트랩 같은 건 여전히 많군요. 네, 새해 첫날 경제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9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홍세화가 택시 운전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출간 20주년 기념 국민TV 신년 특집 프로그램 똘레랑스를 찾아 떠나는 여정 홍세화의 택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 유튜브 또는 팟빵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페이스북에서 홍세화의 택시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외신 분은, 조선일보에서도 기자 생활을 잠깐 하셨고, 이후에 또 한겨레로 가서 기자를 하다가, 교육 관련 나란 일도 좀 하셨고, 이력이 상당히 다채롭고 의미 부여도 할 수 있는 구석이 많은 분입니다. 첫 민선 동장.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장에 뽑힌 분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독산 4동 동장님, 황석영 동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시간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근무 시간이지요. 6시 전이니까. 6시까지가. 근무 시간에 언론 인터뷰하고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데. 제가 임무 중에 하나가 예. 독산 사동을 알리는 임무도 있어요. 예. 네, 10분 동안 의미 있게 한번 저희 동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10분이요? 한 16분은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 성함이 저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 씨하고 같네요. 한문은 어쩐지 모르지만. 네, 받침은 다릅니다. 전 석연입니다. 연이시구나. 좀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아니, 못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죠. 자, 어떤 오마이뉴스인가 보니까 제가 연휴 중에 이제 4일부터 방송 시작하면 어느 분을 좀 인터뷰해 보실까, 식상하지 않는 분 누굴까, 어느 분이 막 찾다가 오마이뉴스에선가 뵀는데, 네. 이력도 좀 독특은 하지만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최초로 기록하고 싶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최초로 기록하고 싶었다. 그 기록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얘기하신 그 기록이란 게 어떤 형식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기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초를 쓰듯이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회 혁신이나 변화에 찾아가 보면 마치 편린을 보듯이 네. 쪼개서 쪼개진 기왓장처럼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직접 동장이 되면 마을 생활에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는데, 예. 제가 동장으로서 이제 마을 행정을 이끌면서 하는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유하자면, 산악인 정도로 좀 비유하자면, 네. 새로운 산을 오르는데 기록해둬야 뒷사람이 따라서 올라올 때 이제 그렇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성공적인 길도 있을 거고,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독산 사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팀원들하고 등반하는 과정을 제가 2년 동안 이제 등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쓰겠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들리는데. 그렇죠. 업무 일지는 이제 공식적인 게 될 거고요. 제가 공무원이 돼 보니까 PC 앞에 하루 종일 오늘만도 결제가 34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겠죠. 근데 그렇죠. 그 행간에 벌어지는 결제하는 와중에 제가 오늘 경로당도 갔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마을 주민도 계시고 예.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에 남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오늘 메모지에다가 시간대별로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초처럼 모았다가 주간 단위로 정리도 하고 해서 2년 뒤에는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엮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2년 동안 동장을 좀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내는 것은 자연인이자 동장직을 수행한 황석연 씨의 기록일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록이 공적인 기관, 설령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그 기관은 계속 존속이 될 테니까 거기에 남겨서 어떤 의미를 획득하기를 기대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초의 민간인 동장이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되면서 알았는데요. 예. 이 실험이 2년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한 자리입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다면 과정이 좀 남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될 텐데 그걸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 내는 거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책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민간인으로서 첫 동장이 된 사람의 2년간의 얘기를 업무 일지라는 포멀한 형태가 아닌 좀 자유로우면서도 꼼꼼히 남기겠다. 그리고 인계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마을이 생활에 어떻게 보면
공기와 같아서 주로 생활하는 곳이 마을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로 좀 표현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도 나오죠. 원미동 사람들이나. 저 얼마 전에 한 5, 6년 됐죠. 공주영 작가가 쓴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애환이나 이런 거를 아주 심리적으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장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렇게 좀 표현해서 좀 남기고 2년 뒤에 떠나볼까 이런 욕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또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민간인으로서 첫 동장인데 이 동장에 무슨 개방형 직위로 바뀐 겁니까? 어떻게 해서 동장? 시험 봤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구급 공무원들이 한 25년, 한 30년 정도 돼서 올라오는 아주 명예로운 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일지대대로 치면 한 100년 넘게 어떤 지방자치의 아주 말단 기관이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명하달식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100년이 넘게 오다 보니까 좀 젖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것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새로운 100년에 맞는 행정을 좀 변화를 줘보자라고 우리 금천구의 차성주 구청장님이 생각을 좀 굳히신 것 같아요. 그분은 어느 당 출신인가요, 실례지만? 민주당이죠. 민주당. 네. 본래 차 구청장하고 잘 알던 사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저 이번에 이제 최종 끝나고 나서 면접까지 끝나고 최종 합격이 나고 나서 됐습니다. 네. 그 면접 마지막에 구청장 면접도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1차 공고를 이제 7월 달에 냈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게 무산이 됐었나 봐요. 네. 그러다 이제 작년 11월쯤에 그러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최초의 시도인데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민간인 공모 기간제 민간인 개방직 공모로 이제 이 자리를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계약직 동장을 내외부 가리지 않고 모셨고 처음으로 발탁이 되신 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6명 정도가 이제 여기 여러 경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역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이제 같은 마을에 살면서 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한번 좀 기회를 줘보자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심사위원 하신 분들이 이제 마을 분들,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도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이제 마을과 관련됐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지난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에 최종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받은 거는 지난해 12월 30일 말일날 받았습니다. 자, 그가 살아온 궤적 또는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겉으로 드러난 걸 보니까 조선일보 교사를 좀 하셨고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를 짧게 하시고 조선일보와는 상당히 사뭇 다른 거의 대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로 옮겨서 기자를 좀 하시다가 교육 행정 일도 좀 하셨던데 기자를 양쪽에서 냉탕온탕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이번에 동장 될 때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그때는 아직 어려가지고 냉탕온탕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니, 설마, 기자 되려는 사람이 조선과 한겨레의 논조 차이도 모르고 시험 쳐서 붙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있다가 이제 한겨레로 갈 때도, 사람이 환경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을 다닌 시절이 8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제 시대 정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한번 국민신문이었죠, 최초에. 그렇죠, 한겨레가.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는데, 제가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이 와서,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또 받아주셨어요, 한겨레가.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일보는 그냥 시험 쳐서 들어갔고. 그렇죠. 제가 95년 1월달 34기로 공채 34기로 들어갔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제가 7기대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갔는데 처음 기사를 썼더니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내려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는 기사를 썼더니 예. 바로 반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인데, 오. 네, 한겨레 독자들은 그 댐을 만들어서 그 경제적 효과보다 폐해도 큰데 그건 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제부로 갔었던가 봐요? 아니면 사회부로 갔나요? 사회부. 사회부인데 네, 사회부 제가 기사 리드를 꽤 재밌게 썼네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자충으로 살아면서 예. 그때 제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고민할 때마다 그런 또 네트워크도 돼주고 해서 제가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좀 다양한 진영과 이런 이념을 떠나 좀 다양한 사람들과 스펙트럼 넓게 교류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 기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긴 하고요. 네. 기자 합쳐서 몇 년쯤 하셨어요? 조선하고 한겨레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년 정도 했고요. 아, 그렇게 길게 했다고 보기는 조금 네. 힘든데, 한 인간의 직업, 라이프 사이클스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예. 이제 경제신문으로 갔죠. 경제신문에서 이제 데스크까지 한 것까지 있으면 10년이 좀 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거나, 경제 전문직이긴 하지만 데스크도 하셨고, 기자와 데스크를 다 경험하셨는데, 해보니까 언론사 시험 별 재미가 없던가요? 너무 다이나믹하고, 네. 네, 재미있죠. 근데, 네. 그만두셔서. 기자를 또 그만둔 거는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기자를 하다 보면은 그 다양한 경험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기자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네트워크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좀 일할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거기 가니까 또 예전에 또 친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해에는 서울 혁신파크 운영위원장도 맡아서 혁신파크요? 네. 잠깐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그 혁신파크는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데요. 네. 이게 질병관리본부 자리입니다. 아, 예, 위치는 그렇고. 네. 네, 그 질병관리부가 옮겨가거나 그 3만 평이 비었어요. 예. 그 빈자리를 지역에서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강남처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죠. 네, 네. 지금 박원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두고 5년 뒤 10년 뒤에 서울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재생 일종의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서울의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그런 뭐 일종의 인큐베이터를 거기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럼 실례지만 서울시에서 급료도 받았습니까? 아니요. 네, 운영위원장이라는 거는 비상근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문하고 회의 가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호선으로 운영위원들이 이제 위원장을 뽑아준 거죠. 아, 그런 데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도시의 청년 문제라든가 마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서울시에서 하고 해왔던 청소년 대상의 하자센터라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그 하자센터 대장 노릇을 꽤 오래 했거든요. 지금은 서울시에 가서 뭐 인권기획관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조한혜정 교수하고 뭐 해가지고 하자센터 뭐 센터장인가 그런가 하고 그래서 뭔가 했어요. 네, 그분 혹시 혁신객관실. 네, 전효관 씨라고. 네, 저도 잘합니다. 그래요? 하자센터 운영위원도 제가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세상 좁네요. 네, 저도 살아보니까 좁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우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동사무소 그럼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떼러가고 이제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과 규모가 매우 확대됐죠. 네. 그런데 일선 동에서 할 수 있는 자치권도 건물이나 그 기구가 확대된 것만큼
그에 상응하게 늘어났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답답한 사람을 부를 때 이제 동사무소 거기 일하듯 한다라는 표현을. 아이고, 참, 그렇지.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요. 느껴요, 공무원들의 저희들도. 수준이나 자질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요. 예.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난 오늘까지 이틀 근무했는데요. 예. 배우는 시간으로 다 흘러갔을 정도로 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주력해서 할 일이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마을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이 동사무소 운영할지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워요. 예. 그러면 그 세우는 과정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해서 마치 시민단체 간사처럼 참여를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댓글을 이제 봤거든요. 제 기사 나온 걸 보고 댓글에 네. 동장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주민들의 생각을 받들어서 마을을 바꾸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이제 취임했다고 박 시장도 전화 주셨어요. 그래요? 오이구. 그래서 서울은 커가지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작은 동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과 가까운 동행정을 펼치기엔 너무 좋지 않냐며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에서 저희 직원들이 26명이거든요. 예. 26명이 주민이 2만 명이니까 2만 명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나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공동체가 아닌 도심 속에서 마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단한 거겠죠. 네, 도시에서요. 네. 어제가 1월 4일 아마 시무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직원들에게 많이 배우신 이틀이라고 했지만 어제 시무식에서 동장으로서 거기서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고저를 말하는 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시무식에서 직원들 분에게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게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좋은 게 동장이 저에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들이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삼촌형 이웃이 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여러분들 존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공직의 보람을 느끼게 될 거다. 그게 제가 2년 동안 여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동장님은 최일선 행정단위의 책임자이고요. 네.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주로 소관하는 업무와 해당 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이제 시청 이런 곳의 관리 감독 그리고 그곳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곳일 겁니다. 맞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맞습니다. 본인의 신념이나 생각에 덜 맞는 또는 배치되는 지시 사항이 내려올 때도 있을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일테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안전행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층층 시야를 거쳐서 우리 황 동장한테 내려오는데 황 동장이 개인적으로 그거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겪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저는 공공이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요구사항이 오면 그걸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려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의견을 들으면서 주민들과 같이 판단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야근 많이 하셔야겠네요. 주민들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으시려면. 네, 다행히 와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주민센터들 보니까 물론 이제 몇십 년 후에까지 쓸 걸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호사스럽고 널찍널찍 해놔서 그거 다 우리 세금이니까 주민들 편의 공간으로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네. 주민들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은평구의 실험, 그 조례까지 네. 만들어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황석연 동장님은 개인적으로도 인생 중반 50을 앞두고 큰 변화이자 실험일 텐데, 두 실험이 만나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서울 독산사동 주민센터장에 부임한 첫 민선 동장 황석연 씨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11초 남았습니다. 코너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각 전화 출연자들과의 약속 시간 때문에 게시판 보는 시간이 좀 탄력적으로 없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그렇군요. 앞으로 진짜 인터뷰는 거대 담론이나 뉴스메이커 매우 중요한 분들 당연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 생활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연결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저의 생각이고 저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 인터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연락처를 아시면 더욱 좋고요. 저희가 수배해서 자주 전화로라도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계님하고 CCT6206님이 뭔가 좀 어디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따로 좀 전화 연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싸우지는 마시고 큰 틀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국정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보기가 사납습니다. 정가산척에 대해서는 1000명이 모이면 다 1000명의 견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꼭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전체 숲을 좀 봐주시고요. 예, 많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불편했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는데. 예. 맞춤형 양복이 아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견해 주셨는데 오늘은 행간을 지금부터라도 몇 분간 해야 되겠기에 일일이 소개 못 드리는 점 하해와 같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행간은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이 소녀상 한국이 해결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고 제 짤막한 견해 올리겠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관해 합의에 따라 한국 측에서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은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위안부 문제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그 내용 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난달 28일이었죠, 아마. 월요일. 한일 외무부 장관이 회담하고 나서 우리 텔레비전 앞에 서가지고 내외신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조목조목 양측의 발표문도 읽어드렸고요. 원래 국제조약이나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문, 조약, 뭐 이런 것들은 일자 이론, 반귀,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공동으로 문서를 만들고 두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각자 사인하고 두부 만들어서 하나씩 교환해서 보관하죠. 근데 이번에는 틀렸어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외무상이 뭐라고 하고 일외상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금 일본 외교장관이 외상이 말한 것 중에 1, 2항이 뭐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물론 그렇게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결코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법적 기속력을 갖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행간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뉴스도 아닐 뿐더러 강조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체 세계를 상대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걸 발표했으니 한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소녀상 이 철거하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요. 우리로서는 참 복장이 터질 얘기라고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양측에 의해서 부인되고 우리 측의 반대 여론을 감안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나 누구가 재협상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통보한다. 이런 법적인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있고 일본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않는 한 일본은 계속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압박과 뭐 그래가면서 일본이 여기에 이르는 겁니까? 지금 일본 측으로서는 대단한 외교적 승리라고 막 이러고 있는 판국이니까 그 합의문에 나와 있어요. 한국이 이거 소녀상 문제 이전하는 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 발등을 찍은 겁니다. 찍어도 보통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커다란 도끼로 대못을 꽝꽝 박아서 꽝 찍어버린 거죠. 이게 뭐 일본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말이죠. 아베 정권 보수화된 일본 안보법 통과시키고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계속 추구해온 일련의 그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베와 아베 정부의 내각 외교장관을 외교부 대신을 상대로 이렇게 한 우리의 먼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일테면 말이에요. 1월 배짱을 기대하는 게 연목 구호와 같은 거 모르지만 일본이 그랬잖아요. 뭐 지원재단 만드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억엔 내겠다고 멀근히 떠보면서 그랬어요. 택도 없다 이러니까 돈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마치 돈 액수로 흥정하는 것 같아져서 이게 크게 잘못된 건데 나중에 아무튼 최종 합의문에 보면 10억엔 우리 돈으로 97억 원쯤 됩니다. 요즘 일본 돈값이 많이 싸잖아요. 우리가 한 10억엔 그 지원 재단에 내겠소. 그러니까 소녀상 옮기는데 정부가 좀 협조해 주시오? 이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다. 민간에서 한 건데 당신네 나라는 민간인들이 해놓은 거 정부가 함부로 뭐 손댈 수 있느냐? 우린 못한다. 우리 가서 얘기는 해보겠다만 CR도 안 맥힐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애초부터 기대하지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야죠. 아니면 10억 낼 테니까 소녀상 뭐 옮겨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말고 지난번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그때 우리 큰 돈 보낸 바 있지만 자 우리 한 5배나 한 10배쯤 더 쳐서 내가 한 1,000억 원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일본 돈으로 한 100억엔 너희들이 내겠다는 10억엔보다 한 10배쯤 더 내서 100억엔 내가 낼 테니까 그럼 너희들 야스쿠니 신사 문 닫아버려라. 폐쇄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배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뭐라고 그래서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그 말 CR도 안 맥힌 소리 그만하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되받아치면 되죠. 그렇지.
그 돈하고 치환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너희들도 그 씨알도 안 맥힐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의 말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뭐 문제 있었다고 욕하고 저 국부냐 아니냐 이승만 정부가 뭐 친일파 많이 욕먹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인섭 교수의 글에서 제가 알게 된 사연인데 같이 나누죠. 그게 집단 지성 아니겠습니까? 친일파 처단에 반대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요번처럼 우리 외교부처럼 한심한 적은 없었답니다. 당시 요시다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됐는데요. 요시다 일본 수상이 유명한 사람이죠. 요시다.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많았는데 가등청정 임진왜란 때 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왔던 가등청정이 다 잡아가서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응대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오갔냐? 요시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호랑이에 빗댄 건데 이승만은 일본인을 강도범으로 몰면서 한 큐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때 너희들 몇백 년 전에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가등청정이라는 일본 장군이 호랑이 다 잡아가 버려서 한국에는 호랑이 없다라고 한마디 응수한 거죠. 그 뭐 이승만의 순발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배포 이런 것도 없이 말이에요. 10억엔의 뭐 소녀상 이전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고 우리의 발을 찔 겁니다. 미니 행간 이강윤이었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진짜 인터뷰에서 황석연 동장 금천구라고 바로 잡습니다. 은평구라고 말을 일부 했던 모양인데 수정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